안녕하세요. 대입 입문 논술과 면접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손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매년 11월 수능이 끝나고 12월이 되면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저를 잘 모르는 새로운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어떤 강사고 어떤 강의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논술 강의를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간을 한림논술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5년 기간은 강남대성에서 수업과 병행을 한 일도 있었고 학교 출강을 상당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어쨌든 말을 하면 제 경력이 되게 많긴 한데 16년 이상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쌓여왔던 일종의 노하우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전달해 볼게요. 이 영상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제 강의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합격한 친구들과 합격한 친구들의 수강 기간들을 통해 2023년에는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제 얼굴은 잠깐 지우고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 논술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매우 뻔합니다. 독해력 좋고요. 논리 전개 능력 좋고요. 표현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지속적인 첨삭과 평가를 받으면서 향상시켜 왔었어요. 저 이외에 다른 논술 선생님들도 이와 같은 독해력과 구성력, 표현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들을 할 텐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방식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선은 그 대학교 논술 문제 스타일이 옛날하고 현재가 좀 다른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 문제 스타일은 이랬어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문제도 보통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문은 없고요. 그리고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뭐 심각하다고 하면 해결책을 기술하든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 왜 심각하지 않은지를 쓰면 됐었어요. 반면에 현재 논술 문제를 보게 되면 얼추 2008년 이후부터 변화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재심은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재심은 가의 근거에 기술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재심은 나의 문제가 만약에 저출산 문제였다고 하게 되면 해결 방안이 가 속에 있다는 얘기겠죠. 즉 옛날 문제하고 다르게 해결 방안을 본인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 속에 있는 해결 방안에 한정 지어서 답안을 작성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없었어요. 제시문이 없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성향에 강한 문제였다면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이 있고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좀 더 객관적인 채점 기준들을 지향하는 시험이 현재 논술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 논술은 사고력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고력은 사실 독해력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독해를 대학에서 크게 4개로 나눴는데 사실, 추론, 비판, 창의 이렇게 4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요약 분류라고 하면 사실적 독해를 묻는 문제 유형이고 비교, 설명, 자료 해석을 문제로 출제했다고 하면 이건 추론적인 독해를 묻는 문제 유형이고 평가를 냈다고 하면 이것은 비판적 독해를 묻는 유형이고 자기 견해, 입장 선택을 하거나 혹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창의적인 독해를 묻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묶으면 이렇게 6묶음이 나와요.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뭐냐면 각 대학교의 논술 문항과 그리고 대학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묶어보게 되면 이렇게 6개로 묶입니다. 어떤 대학교든 논술 문제들을 묶어보면 요약 분류가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자료 해석이 나오고 자기 견해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는 이렇게 6개 유형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 6개 유형에 대해서 각 유형마다 제시문을 독해 방법을 익히고 그다음에
답안들을 구성하는 방법들을 배워간다면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개 유형에 따른 문제 독해와 제시문 독해와 구성 방법들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판서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논리라는 게 한눈에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어떤 논리의 흐름과 사고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애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칠판에 판서를 할 때도 논리의 어떤 흐름들이 한눈에 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어떤 이해를 고려해 판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 6개 유형에 대해서 독해와 구성에 대한 감을 조금 더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린 자료는 뭐냐면 대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논술 주제와 그 다음에 입장들입니다. 주로 이 논술 문제에서 나오는 주제와 입장들은 애들 사탐 시간에 배우는 교과하고 되게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 100에 한 95 정도가 이 사탐 교과서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제하고 입장이. 근데 이제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아이들이 사탐 과목은 사실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고른 선택 과목들을 이렇게 뭔가 대학에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법에서도 낼 수가 있고 경제에서 낼 수도 있고 사회문화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와 법을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은 정치와 법과 관련된 주제나 입장들이 나오면은 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자체 제작한 십자말 풀이를 통해 각각의 사탐 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와 그다음에 그런 입장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그런 용어와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력 향상을 위한 이런 십자말 풀이 퀴즈를 제작하고 수업 시간에 가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사탐 시간에 배웠던 용어나 이론들을 정확하게 그 개념을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현력 향상을 위한 십자말 풀이 퀴즈가 상당히 아이들 논술 실력들을 높이고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간다고 하게 되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였던 주제와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 친구의 논술 성적표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논술에 대한 1대1 대면 첨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첨삭의 결과를 점수화시켜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M스위치나 혹은 스플링을 통해 이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논술 성적들을 객관적으로 입력해 누적시켜서 학생들 본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심지어 아이들이 확인조차 안 하면 성적표로 만들어서 제가 직접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논술 성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단점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정리한다면 6개 유형에 대한 독해법과 구조를 배우고 그리고 사탐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나 혹은 입장이 논술 문제에서 주제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용어나 이론들을 십자말 풀이를 통해서 학습해 나간다고 하면은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논술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간다면 최적의 수시 지원 전략들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월, 6월 무렵에 애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휴강 기간에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드릴 거예요. 현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논술 성취도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상담이 되겠죠. 자, 마지막은 이제 합격자 소개입니다. 합격자들은 이제 제가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 일부만 한번 모아봤는데요. 뭐 일예로 맨 위에 연영과가 들어갔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배우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예술 영역에 소질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 글을 쓰는 걸 보니까 조금 예술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넌지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영과를 썼고 연영과를 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기억에 남는 친구고, 그리고 한양대 뭐 정외과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의 딸이 됐던 따님이었던 친구라 기억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썼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수능보다 중간에 나와가지고서 수능 성적으로는 이제 절대 대학에 못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었는데, 어, 어떻게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합격해서 들어가서 제가 좀 기억에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보면 뭐 수학이 이제 5등급인데 뭐 서강대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학생으로 들어갔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중앙대 경희대학교 중문과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좀 기억에 나는 게, 이 친구는 사실 뭐 미술을 조금 했다가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술을 조금 포기하고 수학도 포기하고 오로지 이제 영어하고 국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해가지고 최저를 맞춰서 중앙대하고 경희대를 들어갔던 친구라 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합격자의 수강 기간들을 제가 조금 평균을 한번 이렇게 내봤더니, 물론 이제 6개월이 안 된 일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강 기간이 6개월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만약에 논술을 준비하고 논술로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고 하면 가능하면 논술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소개와 제 강의 특징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학원에 부모님들 혹은 학생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